자, 이제 오장 또 준비해야죠. 오전장은 뭐 그냥 그런 대로 심드렁한데 S&P 선물, 미국 선물 시장은 아시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소화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소화를 못할까요? 답답하네요. 자, 그래도 오후장의 디펜스 포인트 알아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 준비하면서 오늘의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11시 14분 구간 어떤 섹터들이 속속히 올라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이 넘어서자 드론과 로봇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인 드론과 로봇주가 크게 조정받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에선 테마가 아직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지난주 CS2025에서 로봇에 대한 중요성이 거론되기도 했고요. 단순히 하나의 단일 테마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등 여러 산업군과 섹터와 함께 엮이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드론 역시 현재 LA 산부에 진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드론을 통한 화재까지 거론되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응해서 무인기 검토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온 바 있습니다. 과연 국내에서도 드론과 로봇 테마 계속 나의 포트에 넣어놔야 하는지 점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풍력주인데요. 이 오후자의 시장에 점차 들어서자 풍력주의 상승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풍력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발표하자 트럼프 당선인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풍력주가 조정을 받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상승을 켜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풍력주입니다. 바로 국내 안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해상풍력 내에서 곡성과 태안, 김천, 안마, 제주까지 2025년 국내 해상풍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려운 미국 시장과 대형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 속에서 풍력주에 대한 방향성 저희가 어떻게 점검해봐야 할지 지금 상승불이 켜져 있는 시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시죠.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개장 전 긍정적인 역대 최저급 수주를 전달한 바가 있죠. 바로 2조 원급 수주라서 매출액 대비 무려 53%가 넘는 수주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조금 아쉬운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역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큰 변화가 없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조용하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이 제약바이오주 역시 지금은 빠져나와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게 하는데요. 과연 제약주 저희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 바로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두 분과 또 함께합니다. 변함없이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오셨고요.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쭉 봤는데 풍력이 들어있어서 좀 이치로워서 우리 카메라 잠깐 꺼졌을 때 풍력이 뭔가요 했는데 이건 뭐 잠시 고민해보고 드론과 로봇 제가 이제 영화를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이불 밖은 위험해서 잘 안 나가지만 쉬는 기간 동안 많은 영화들을 보는데 그 OTT죠. 넷플릭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쿠팡 플레이어도 있고 다 많은 OTT들이 있는데 넷플릭스 이제 블랙미러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어요. 네. 그 시리즈물을 보면은 길긴 한데 모든 IT 미래의 집약체 거기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생체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생체 인식.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로봇이 단순히 고관절에 뭐 이동하는 무빙보다는 조금 더 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김종희 의사도 하실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과 드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 컴퓨터 비전으로 하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센서리와 뭐 각종 뭐 감속기를 포함한 부품들이 들어가는 소위 이제 하드웨어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결합한 소위 이제 AI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꽤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누군가 다 쫓아온다라는 거죠. 네. 지금 뭐 TV라든지 일부 가전제품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 대비해서 혹은 그 외에 다른 경쟁국 대비해서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뭐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품질 측면에서는 뭐 한국 제품이 월등히 우월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국 쪽과 큰 차이가 나나?
뭐 일본 쪽과는 큰 차이가 나눠놓고 봤을 때 이제는 그런 차이를 뭐 개별 제품에서는 일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크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로봇과 AI도 결국은 이쪽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업체들의 압도적 우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다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국내 이제 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진하고 있는 로봇 연합체,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과연 서비스와 AI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제 외부의 조정, 그건 뭐 드론이 대표적일 거고, 영화에 또 영화 얘기인데.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이 드론이 조종하는 드론 부대 있잖아요. 네. 중국도 요즘 그 얘기를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중장비, 그 건설용 중장비죠. 한 2,000km 떨어져도 뭐 모니터 2대 놓고서는 조종해가지고 뭐 암이 다 파고 그다음에 이 뭐죠 크레인 타워도 뭐 조종하고 뭐 다 한대요. 네. 그게 실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서 중국이 와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무인 아니면 유인은 이제 조종하는 거고 무인은 AI가 이제 자체 판단해갖고 뭐 지가 하겠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중국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같은 경우는 투자금 대비해서 회수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벤처 캐피탈에서도 좀 꺼려하던 그런 쪽이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로봇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 양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나오시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투자금도 지금 로봇 기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지금까지는 로봇이나 이런 그 쪽이 미국이 뭐 한참 앞서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좀 그 양강 구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네. 이번 CES를 통해서 좀 보여줬던 게 뭐냐면 중국이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일단 AI 쪽에서 자율주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지금 어쨌든 우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홍콩 쪽에서 다 시험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 자율주행만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어떤 영상 학습을 하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중에 성과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한 가지 물어봐야 게 뭐냐면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서는 감속기잖아요. 액추에이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있던 하모닉 같은 경우 중국이 결국 안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국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속기를 만들어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더 좋고 싸니까는 만들어 쓰는 거고 우리 기업도 사실 감속기를 하모닉을 능가하는 감속기를 개발했다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매출을 보면은 개발했다고 한 지가 벌써 2년 지났는데 매출이 안 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비싸거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최근에도 우리 로봇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몇 개의 기업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갖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은 잘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과거에 어떤 감속기를 개발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어떤 기술적 반등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추세상으로 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발전할 될 것은 맞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내가 매수해서 좀 수익 내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옥석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로봇을 그냥 뭐 무시할 것보다는 많이 보시면서 정말 이 중국 로봇 기업이 얼마나 좀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속기를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감속기의 반대말은 가속기겠죠. 근데 뭐 가속은 아니고 로봇이라는 게 이제 이 힘을 줬는데 계속 힘 주면은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그 뭐 제가 이제 방송 쉬기 전에 했던 비유지만 체스 게임을 하는데 이쪽에 로봇이 있고 저쪽에 소년이 앉아 있는데 뭔가를 잘못했을 때 로봇 팔이 잡았어요. 네. 손목을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나왔잖아요. 그거를 감속하는 게 핵심 기술이잖아요. 로봇이. 네. 근데 감속의 그 핵심은 또 뭘까? 기어드인가 아니면 모터일까? 뭐 이런 건 좀 순수하게 이렇게 궁금해서 요즘 공부 잘 안 했다는 얘기지만 어때요?
네, 다 중요하죠. 일단 제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제어 기술. 네, 일단 감속기하고 가속기, 뭐 가속기는 이제 주로 모터가 담당할 텐데 모터하고 감속기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근육의 움직임을 뭐 그대로 제어하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네.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한때는 뭐 웃음거리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그 테슬라의 로봇 자체가 처음에 뭐 사람이 쓰고 나왔다가 두 번째로는 뭐 인공적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근육의 움직임을 비슷하게 추적하는 그 움직임을 본다면 네. 결국은 이 하드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할 것이냐 그 제어 기술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제어 기술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얼마나 고도화시키는데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쪽에서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여전히 뭐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그 산업용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대형 로봇 기업들 그다음에 감속기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뭐 지수의 움직임보다도 못 믿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결국 결론은 거기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자동차가 별로 팔리지 않는데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이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분의 밸류에이션을 더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 기술에서도 결국 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기술 중요합니다.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들을 만드는지 중요한데 결국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건 AI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쪽의 그 기술과 관련돼 있는 제어 계측 부분이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계속 강조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로봇 그러면 참 이 껍데기 뭐 플라스틱 사출 업체 뭐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참 안쓰러워서 그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잘하는 거는 부품들이 있으면 그거 막 사다가 이제 어셈블리하는 다시 재조립하는 거. 네. 옛날에 반도체 장비도 그랬잖아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 들어와가지고 분해해서 고객 커스터마이즈 니즈에 맞게끔 다시 조립해갖고 팔아주고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해주고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하다가 네. 조금 자체의 뭔가를 개발한 기업들이 이제 요즘 진화한 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차원이 좀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제가 로봇 쪽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로봇은 그냥 이제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을 좀 생각했던 건데 이번 CES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젠슨하게 입을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이제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공개하면서 그 로봇의 움직임은 상당히 우스꽝스러웠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일론 머스크 한 말이 우리 옵티머스는 생각을 한다. 아. 그 차이점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들어가면서 뭐 움직임 좋은 거는 뭐 당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냥 뭐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동안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로봇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로봇들을 양산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래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진짜 뭐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중심을 또 잘 잡고 막 그런 거. 네, 중심도 잡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알아서 하는 거죠. 청소도 알아서 하고 빨래도 알아서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 감속기 움직임이 굉장히 정교해지다 보니까는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와서 정말 그 챗 GPT처럼 알아서 학습하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쪽의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야 수익적인 면에서 뭐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요. 네. 뭐 또 얘기지만 자꾸 얘기가 이렇게 좀 번나가서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막 드론이나 뭐 로봇 물고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네, 로봇 물고기는 엑스포에서 가라앉았습니다. 뭐 수질 개선한다고 그러더니 물에 뛰어났더니 쭉 가라앉아서 그냥 거의 멈춰 있고 또 한때는 드론을 시연한다 그랬는데 9시 뉴스인가요? 드론이 굴렀죠, 한 번은.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이제 보조기 뭐죠? 보조기, 보조기. 의료 네, 보조기. 의료기로 네. 보조하는 그 뭐 보는데 여기다 뭐 줄줄이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걸어갈까?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이게 센세이션한 그게 딱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참 더디다. 그러면서도 로봇 산업 그러면 관련주 이라고 쫙 아까 뭐 화면에도 나가고 뭐 들썩거렸다 또 원희 씨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왜 부분을 하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국내에 있는 테마주들 중에서 과연 글로벌리하게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가. 이게 작년 연초에 나타났던
그 소위 이제 반도체 쪽에 우리도 뭐 에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뭐 TSMC에 뭐 납품도 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종목군들이 뭐 4배, 5배 뭐 이런 식으로 주가 움직였지만 결국 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제자리에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도 지금 뭐 로봇 시장이 뜬다라고 해서 꽤 움직이고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지금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마주 내에선 없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그 로봇 청소기 수준의 로봇을 만드는 기업도 단언코 없죠. 지금 뭐 로보락 같은 정도 수준의 그 청소 로봇은 네. 삼성과 LG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삼성과 LG의 수준도 뭐 지금 로보락과 지금 중국의 3대장과 비교하면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안 되는 건지 뭐 규제 때문인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중국과 지금 경쟁 중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로봇 쪽에 대한 투자, 드론 쪽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로봇 그러면 청소기 떨렁 뭐 하고 뭐 배달용 로봇 그러면 뭐 델대로 굴러가는 뭐 그런 정도를 로봇이라고 정확히 칭하기 물론 로봇이겠죠. 네. 근데 이제 로보락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애견을 그러니까 애묘 뭐 이렇게 반려견 뭐 우리 저희 집도 있지만 그 반려견의 배변을 치우기가 되게 난해한가 봐요. 잘못하면 그걸 밀고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하길래 그렇답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좀 웃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로봇 수준이 그러니까 사실 그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 시대가 좀 가면서 네.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정말 중국 이쪽 수준이 이제 우리가 알던 뭐 어떤 그 청소 로봇도 청소 로봇입니다만은 이번 연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로봇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도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번 연도부터 이제 그 초기 양산을 시작해서 아마 한 3년 뒤쯤에 대량 양산을 통해서 뭐 가격은 뭐 3천만 원 정도 그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 중국은 지금 벌써 2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해가지고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CES에서도 이제 자동차에서 분리가 되는 드론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미 3,000대 가량 어떤 주문까지 받은 거라서 네.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보시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찾아야지 네.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지만은 테마주 쪽에서는 네. 말 그대로 테마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한 1, 2년 뒤에는 그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연관성을 지어보자면은 뭐 억지 춘향일 수도 있겠는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고 지금 화면에 롤링이 됐지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일부 의료용 로봇도 눈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료용 로봇은 아닙니다만 이런 바이오 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이오와 로봇,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조금 더 가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핵심 포인트는 오늘도 2조 원 가량의 수주가 있었다라는 것과 네. 그 수주의 뭐 기간을 놓고 보면 뭐 큰 금액인가는 또 우리가 물음표가 달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로직은 공장이 계속 늘어날 정도의 일감을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CMO인가요? 그렇죠. 뭐죠? 지금은 CMO라고 CMO, 봐야죠. 예, 우리는 아직 뭐 CDO 수준까지 간 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고. CDO는 이제 기술을 공유하는 형태. 네, 그러니까 CRO, 뭐 CDO 이 형태로 한 건 뭐 아직은 많이 없고 주로 이제 CMO 형태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압도적 규모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시바이오를 제외한다면 이 정도의 규모로 계속 공장을 늘려나가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안에도 결국은 앞으로 AI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좀 더 좋은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생산에도 여러 가지 로봇들이 뭐 투입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고 당연한 뭐 자명한 일이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생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보조기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뭐 확대될 개연성을 뭐 둔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새로운 방향성, 지향성에 있어서 바이오, AI, 그다음에 뭐 로봇, 뭐 드론 이런 쪽은 다 한 그룹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적인 흐름도 결국은 뭐 장내 8공장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네. 올해 지금 4분기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 공장별 성장을 보면
평균지어서 한 150%에서 200% 성장이거든요. 계속 생산해내는 물량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밸류 기준에 대한 판단보다는 지금은 모멘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투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신규 투자 관점에서 또 이렇게 100만 원 넘었을 때 지금 신규 진입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이렇게 성장을 좀 끌고 가고 있거나 성장의 중심축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속적인 홀딩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모더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백신 업체죠. 뭐 유명한 백신, 코로나 때문에도 뭐 그렇게 됐고. 근데 매출 전망을, 이익 전망을 좀 낮추는 바람에 주가는 18%인가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급락을 좀 했다 그러는데, 뭐 그건 그거고, 그걸 보면은 독감은 유행성이 좀 많이 요즘 이슈가 됐지만 어느 정도 잦아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가 될지는 모르겠고, 뭐 하여튼 질병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연관성은 아닙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어떤 약물을 지금 뭐 위탁 생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기업은 안 알려졌고요. 일단 네. 2조 원대만 나온 건데. NDA 때문에 기업은 네. 거래 상대방은 안 밝혀졌군요. 근데 이제 저는 삼성바이오 2조 원대 수주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JP모건 헬스케어 기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삼성바이오가 이제 역대급 수주했다는 것, 이 규모만 봤을 때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수주가 나왔던 건데, 네. 작년에 거의 40% 되는 금액을 한 거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크다 보고 있고, 근데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존슨앤존슨이 그 21조 되는 또 M&A 발표했고요. 뭐 일라일리라든가 다른 몇 개의 기업들도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은 뭐 기술 이전부터 어떤 그 기술 어떤 사오는 그런 계약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당장의 주가는 좀 조용해 보입니다만은 사실 그 안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이 금리하고 환율이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이 그 인플레가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인플레 안에서 어떤 그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면서 지금 인플레가 둔화가 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네. 오늘 밤에 PPI, 내일 밤 CPI까지 시장 예상대로 살짝 둔화 쪽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금리와 환율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이것도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시대의 관세를 2%에서 5%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식까지 간다면은 관세 때문에 올라온 이 달러가 크기 때문에 네. 좀 누그러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금리와 환율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라서, 바이오 sek터, 성장 sek터가. 네. 그쪽을 지금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준다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꽤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제가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네, 잠시 뒤에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현동 매니저는 그 기업 준비하러 또 옮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인 사하고는 바이오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뭐 모더나는 그 개별 기업의 이슈지 이게 뭐 바이오 전체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수주 소식을 냈는데 하여튼 주가는 조금 반응한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가 약간 시장 인덱스하고는 요 상반되는 시속 게임이 좀 있잖아요. 인덱스가 좀 밀리면은 대안으로 바이오가 좀 올라오고, 뭐 그런 경향을 보이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근데 작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빅파마와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신약 개발 이런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혼자 신약 개발에서 어차피 글로벌로 나가는 것 자체가 글로벌 임상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글로벌 회사와 병용해서 뭔가 쓸 수 있는, 그렇죠. 혹은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작년에 대거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경향성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CDMO의 확대라고 하는, 결국 이 단백질 신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엔 결국 공장이 없다 보니까 론자가 갖고 있는 몇 개 공장을 빼면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로 이걸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결국 롯데바이오도 송도에다가 공장을 몇 천억을 투여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지금 뭐 자본금이 한 100억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뭐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TSMC처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늘어나는 한 방향은 계속 가는 방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향은 결국 우리가 글로벌리하게 뭔가 가기는 어려우니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플랫폼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신약 개념보다는 플랫폼 쪽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크게 올랐던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보다 올해는 뭐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나의 관건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기존의 제약 쪽에서 유한 양행이 있었다면 네. 올해는 이제 녹십자가 아마 그 부분을 테스트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GLP-1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과 같이 가고 있는 신약 부분과 그다음에 CDMO라고 하는 큰 산업에 있어서의 카테고리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도 오늘 오후장 디펜스까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